자, 그러면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스코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림인데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까를 해마다 고민하는데 이게 올해 버전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러닝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러닝 데이터는 타겟 값이 알려져 있어요. 자, 타겟 값, 즉 레이블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다 해서 레이블드 데이터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반대로 스코어링 데이터는 레이블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언레이블드입니다. 자,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 자, 여기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모델입니다. 자,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면 그걸 갖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답을 매기겠다. 즉 레이블을 매기겠다라는 게 전체 큰 흐름이 되겠죠. 그런데 언레이블드 러닝 데이터를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뒤에서 살펴볼 홀드아웃 메서드라는 걸 기준으로 한 건데 요거는 홀드아웃 메서드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이 흐름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누는데 n분의 1을 꼭 하는 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4대 4대 2 혹은 4대 3대 3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모두 똑같은 애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상, 모양이 똑같겠죠. 인풋 베리어블의 수도 똑같고요. 타겟 데이터의 값이 알려져 있다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규칙이 나오죠. 규칙이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아까 규칙, 함수, 패턴, 모델 다 같은 뜻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델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정확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요거까지 답이 매겨져 있었어요. 요거까지 답이 매겨져 있어서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요 1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지금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하지 말고 전부 트레이닝으로만 썼어요. 전부 트레이닝으로만 썼더니 요런 이제 트리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때의 정확도는 얼마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정확도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뭘 예측한다는 거고, 여기 답 다 나와 있잖아요. 10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럼 10개 중에 10개를 맞췄을 텐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무슨 뜻이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트리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맨 밑에 있는 노드를 기준으로 레이블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노우가 많기 때문에 노우라고 레이블을 매기게 되고요. 여기도 노우가 많기 때문에 노우라고 레이블을 매기고 여기는 yes가 많기 때문에 yes라고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3개에 대해서 no라는 레이블이 붙어서 다 맞춘 거고요. 여기에 있는 2개에 대해서도 no라는 레이블이 붙어서 다 맞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5개에 대해서 yes라는 레이블이 붙어서, 근데 no가 하나, yes가 4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es라고 레이블을 다 붙이게 되면 no였던 거 하나를 우리가 yes라고 잘못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전체 10개의 데이터 중에 9개를 제대로 맞췄고 하나를 틀리게 돼서 90%의 정확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룰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채점을 한번 해본, 정확도를 매겨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이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트레이닝을 가지고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들었을 때 사용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을 해본 정확도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무데도 쓰이지 않아요.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답을 다 봤잖아요. 누가 예스고 누가 노인지 다 봤잖아요. 그 예스인지 노인지를 다 보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규칙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아까 그 데이터를 갖고 했어요.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거 뭐 얼마든지 정확도 높게 뽑아낼 수 있고 믿을 수 없어요. 얘는 지금 요 학습 셋,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잘 맞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일반적인 룰뿐만 아니라 되게 특수한 룰, 다른 데에서는 먹히지 않을 룰까지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 요 규칙 생성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요 규칙을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규칙을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근데 요 규칙도 요 밸리데이션 셋도 레이블이 붙어 있었죠. 여기 레이블이 붙어 있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요 규칙을 만들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요 규칙을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측을 해봤더니 yes, no가 쭉 나오겠죠. 그거랑 실제 정답을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몇 %가 맞았겠구나 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분류 정확도는 트레이닝 갖고 한 거보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가 더 떨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여러 번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트리 같은 경우엔 분기를 2가지로 했다, 5가지로 했다, 깊이를 뎁스 10까지 갔다, 20까지 갔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반복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고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최적인 가장 정확도가 좋았던 규칙을 하나 선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선정할 때 기준은 이 정확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2번의 기준으로, 즉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최적의 모델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학습이 끝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모델의 정확도가 뭐냐? 자, 우리는 결국 요 모델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모델을 뽑아냈어요 라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의 정확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의 정확도는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뭐냐 하면 이 밸리데이션 셋이 요 모델을 만들 때 관여했다라는 거죠. 이 규칙 만들 땐 밸리데이션이 관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때 엄밀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규칙을 생성할 때는 트레이닝만 관여하고 밸리데이션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규칙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과정에 밸리데이션이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정된 규칙을 뽑아내는 과정에 얘가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관여를 한 녀석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홀드아웃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해서 이렇게 규칙이 나오면은, 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규칙을 뽑아냈잖아요. 규칙을 쫙 뽑아냈으면 걔를 새로운 또 데이터, 이 데이터는 뭐냐면 규칙의 생성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규칙을 뽑아내는 거에도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얘는 완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얘도 답을 알고 있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최종 확정된 규칙을 적용하면 정확도가 나오잖아요. 이 정확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홀드아웃 메서드의 철학이 되겠고요. 앞에서 아까 살짝 지나간 건데 여기 일반적으로 생략된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셋을 활용하여 생성된, 여기 띄어쓰기입니다. 생성된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다. 테스트 셋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생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과정을 그냥 안 하고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나온 정확도, 얘를 그 모델의 정확도로 쓰기도 합니다. 다만 데이터가 우리가 충분히 있어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눌 수 있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엄밀함이 요구될 때는 밸리데이션보다는 테스트 셋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밸리데이션은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데 테스트는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엔 테스트가 오히려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조금 더 낮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테스트 셋은, 자, 볼게요. 트레이닝은 규칙 생성에 영향을 미쳤죠. 밸리데이션은 규칙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그렇게 해서 규칙이 나왔죠. 테스트 셋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번 평가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짠 하고 들어오면 아까 만든 요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답을 매겨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의 비어있는 타겟에 레이블을 매기게 되는 거죠. 자,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에서 규칙을 뽑았는데 밸리데이션을 해봤더니 정확도가 나쁘잖아요.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자, 밸리데이션까지 끝나서 규칙이 나왔어요. 굉장히 엄선해서 뽑았어요. 근데 테스트 셋에서 규칙을 적용해 봤더니 정확도가 무지 낮아요. 그래도 그냥 가야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확도가 낮다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루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규칙들, 자,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 최적의 규칙을 골라내는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러닝 커브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보시는 그림은 오버피팅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고요. 요 오버피팅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러닝 커브라는 게 사용되게 되는데, 자, 지금 1번, 2번, 2번, 3번 그림은 서로 같은 그림이고요. 4번, 5번, 6번 그림도 서로 같은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트레이닝에 해당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밸리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밸리데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테스트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랑 밸리데이션을 좀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밸리데이션, 이게 왜 혼용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원래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가 빠져요. 만약에 한 과정이 빠지게 되면은 이 과정이 빠졌다라고 볼까요? 이 과정이 슉 빠졌어요. 그랬을 때 얘를 트레인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얘를 트레인 테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는 밸리데이션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위에가 트레이닝, 아래가 밸리데이션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에서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동그라미와 X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봐. 동그라미와 X를 구분하는 선을 그어봐 라고 했더니 요렇게 그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학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밸리데이션은 트레이닝과 유사한 분포를 가진 데이터들이 뿌려져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위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위에서 선을 쭉 그었어요.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델을 봤더니 동그라미와 X를 정확하게 구분해낸 비율이 77.5% 대 22.5, 즉 77.5%는 맞췄고 22.5%를 틀렸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77.5%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선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그랬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또 선을 해봤더니 이때 정확도가 76.2%가 나왔어요. 얼추 비슷해요.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트레이닝 할 때 선을 너무 이거 대충 그은 거 아니야? 여기 요런 애들 되게 아깝잖아요. 요런 애들 좀 이렇게 했으면은 더 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자, 얘네들을 건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봤더니 이땐 트레이닝에서 92.5%라는 아주 좋은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밸리데이션에 가서도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트레이닝만큼은 아니지만 88.7, 그럼 아까보다 올라갔잖아요. 88.7%라는 좋은 정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을 얻은 거죠. 완전히 자신감을 얻어서 요렇게 그려본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막 이렇게 그려봤어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려봤더니 이번에는 100%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파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흥분돼서 그러면 밸리데이션은 얼마나 올라갔을까라고 아까 그렸던 요 선을 그대로 그렸더니 웬걸 오히려 78.7%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얘를 보면 지금 이 위에 그림 결과를 놓고 보면은 얘는 조금 더 우리가 익힐 수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 일반화 가능한 패턴이 있었는데 학습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얘를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소적합.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패턴을 얘는 덜 익힌 거고 얘는 일반적인 패턴에 더해서 이런 특수한 패턴까지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적합,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오버피팅이 일어났고 언더피팅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느냐 기준을 이 러닝 커브를 보고 하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요 실선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오분류율, 자, 정확도와 오분류율은 동전의 양면인데 정확하게 맞춘 게 77.5면 오분류, 잘못 분류한 거는 22.5일 거잖아요. 그래서 오분류율을 1, 2, 3 점에서 나타내 보면 1번일 때 오분류율이 22.5인데 2번일 때 오분류율은 7.5고 3번일 때 오분류율은 0이다.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게 됩니다.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의 그 모델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분류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면 오분류율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본 최적의 모델은 어느 지점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러닝 커브의 최저점, 밸리데이션 셋 러닝 커브에 대한 최저점, 여기서 모델이 선정이 되고요. 그 모델을 찾아가기 이전 단계는 언더피팅, 그 모델을 찾아낸 이후 단계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언더피팅이 일어났고 오버피팅이 일어났고, 그래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은 모델이 최적 모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밸리데이션 셋의 오분류율을 기준으로 러닝 커브를 그린 뒤 최저점에서, 즉 정확도가 제일 높겠죠. 요 점에서 모델을 최적이라고 선택을 하면 그 모델의 이전 단계가 언더피팅, 이후 단계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버피팅을 어떻게 막았냐? 이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요 모델을 선택했다. 그 자체가 오버피팅을 막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트레이닝 셋만 갖고 해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과 테스트, 지금 이 앞 페이지를 살펴보면 자, 여전히 이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었다, 혹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었다, 아무튼 둘로만 나누어서 하나에서 모델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평가를 해서 최종 모델을 찾는, 요게 가장 단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구분된 일반적인 검증의 경우 트레인으로 모델을 생성해서 테스트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최종 모델을 고르기 때문에 테스트가 간접적으로 모델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시험지를 계속 풀어왔어요. 학생이 시험지를 계속 풀어왔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답을 알려주지는 않고 학생이 풀게 했어요. 근데 학생이 풀어왔는데 답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해오세요. 그런 다음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를 주면서 자, 이걸 가지고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시험지를 푸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풀어온 여러 개의 답안 중에 하나를 골라줬잖아요. 부정이죠. 자, 간접적으로 모델 생성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테스트 셋, 지금 밸리데이션 테스트 구분 안 했다고 그랬죠. 자, 이 테스트 셋에만 또 오버피팅이 된, 아까 테스트까지 안 했을 때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테스트를 안 하고 이 위에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트레이닝 셋에 오버피팅 된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자, 트레이닝과 테스트 둘로만 하게 되면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만 최적화된 모델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교차 검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건 홀드아웃 메서드, 그리고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거예요. 앞 페이지에서 아까 홀드아웃 메서드 기준으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교차 검증을 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구분한다.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눴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은 요 기본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트레인만 가지고 정확도 매긴 다음에 98% 정확도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지금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고요. 자, 트레인과 테스트로 구분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또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홀드아웃 메서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본 거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트레인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밸리데이션으로 다시 피드백을 하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평가는 테스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를 우리가 홀드아웃 메서드라고도 하고 홀드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도 위키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교차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것도 교차 검증의 취지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교차 검증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직관적인데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거는 거의 매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인데 논문을 쓸 때 데이터를 많이 못 모은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한 10만 개 있다. 그러면 이거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3개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가 한 400개 있다.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볼까요? 트레이닝을 할 때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은 언더피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히 필요하죠. 근데 이 400개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누면은 트레이닝 할 데이터가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홀드아웃 메서드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또 많이 고려되는 것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차 검증은 교차 검증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이 방법에서 나온 건데, 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K-폴드는 K엔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3폴드, 5폴드, 7폴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얘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요.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입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이건 새로울 거 전혀 없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인데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테스트는 지금 잠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트레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트레인 셋 이렇게 나눈 거를 만약에 n폴드다. 1, 2, 3, 4, 5, 6, 7, 8 만약에 10폴드다. 그러면은 얘를 10개로 나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10개로 나눈 게 지금 얘네들이에요. 자, 요게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10개로 나눈 거를 아래에 여러 번 적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얘네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아니고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쓴 거예요. 자,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10개 중에 예를 들면 9개를 트레이닝으로 놓고 나머지 하나를 테스트로 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트레이닝, 여기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여기에서 트레이닝, 여기에서 테스트 혹은 밸리데이션. 자, 그 다음에는 꼭 하나만 하는 거는 아니고 9대 1로 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고 8대 2로 했을 때는 8대 2로 했다면은 이만큼을 트레이닝, 이만큼을 밸리데이션 이렇게 넣겠죠. 두 번째에서는 아까 했던 거 말고 얘를 테스트로 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그 다음에 또 얘를 테스트로 하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그때에서 요때 분류 정확도가 나오고 요때 분류 정확도가 나오잖아요. 혹은 에러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균을 전체를 내서 그게 현재 모델의 분류 정확도 혹은 에러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게 좀 헷갈릴 텐데 첫 번째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이 과정을 겪어서 에러율이 0.25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겪어요. 다 겪으면 이번엔 에러율이 0.20이 나왔어요. 좋아졌죠? 또 세 번째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왔어요. 얘를 또 돌려봤더니 이번에는 0.27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2번 모델이 선정이 됐잖아요. 자, 2번 모델이 선정이 됐고 1번은 언더피팅, 3번은 오버피팅으로 판명이 났죠. 그러면 2번 모델을 우리가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른 이 2번 모델의 최종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여기 있었다가 지웠던 테스트 있죠? 잠깐 버려두겠다라고 한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하면은 그때 나온 정확도가 이 모델의 최종 정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그 그림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트레인과 테스트로 구분을 한 다음에 K번 반복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셋을 K개로 복사를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복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즉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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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셋에서 서로 역할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카피를 다시 K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아까 이터레이션 있었던 얘를 이렇게 10개로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복을 할 때, 자, 첫 번째 한 조각은 밸리데이션, 나머지는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각 반복에서의 에러율, 즉 정확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로 해서 모델의 학습도 끝났고 선정도 끝난 거고요. 그러면 그 모델의 정확도를 어떻게 다시 측정하느냐, 이거 안 쓴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 번 반복한 거의 정확도의 평균을 계산해서 정확도가 제일 높았을 때의 모델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치를 이 모델의 정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 남겨놨던 테스트 셋 있잖아요. 그 테스트 셋에 다시 모델을 적용해서 최종 정확도를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슬라이드엔 어떤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헷갈릴까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웠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배포할 때는 그 부분을 지워진 채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 값이 커질수록 연산량이 증가하고 시간 소요가 크겠죠. 만약에 투폴드였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폴드였다 그러면 지금 10번을 하는 거잖아요. 100폴드였다 그러면 100번을 하게 돼요. 당연히 K 값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연산량이 증가해서 시간 소요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K폴드 교차 검증이 교차 검증의 취지를 제일 잘 살리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차 검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교차 검증 방법으로 leave p out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아까 그 K 폴드를 할 때 K 값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소요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전체 데이터가 n이라고 할 때 지금 p 아웃 할 때 p가 되는 거예요. n-p 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으로 하고 p 개의 데이터를 밸리데이션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2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만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0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20개 중에 2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4개 중에 2개를 고른다라고 해보면 요렇게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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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고르는 방법 굉장히 많잖아요. 자, n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밸리데이션으로 쓰는 가지수는 우리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순열과 조합에서 n 컨비네이션 2가 돼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000 컨비네이션 2, 좀 극단적인 경우를 보인 거긴 해요. 1000 컨비네이션 2를 하면 49만 9,500이 될 정도로 조합 연산은 굉장히 큰 숫자를 나타내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가지수가. 그래서 계산 시간 부담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시간 부담이 가장 크고 가장 좀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데이터가 지금 이게 몇 개인가요? 자, 데이터가 지금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 얘네 똑같은 데이터.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자, K폴드 할 때는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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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차이점인 거죠. 자, 해서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요렇게 2개를 골랐고 밸리데이션. 그 다음 요렇게 골랐고 그 다음엔 요렇게 골랐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요렇게까지 고르는 가지수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의 수가 아까 K폴드 같은 경우에는 K회 반복했잖아요. 근데 얘는 N 컨비네이션 P만큼 반복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게 되고 계산 시간 부담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 leave P out에서 P가 1인 경우 그거를 우리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leave one out은 두 가지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아까 leave P out이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 P가 1인 경우와 얘가 동일하고요. 아까 K폴드에서 K가 전체 데이터 수인 경우와도 얘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얘와 얘와 얘는 다 동일한 애라고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똑같고요. 아까는 그 밸리데이션을 전체 데이터 얘네가 지금 각각 하나의 데이터들인 거예요. 각각 하나의 데이터들이었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각각 하나의 데이터들 중에서 leave p out은 p개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겠다는 거였는데 leave one out은 하나를 밸리데이션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밸리데이션 나머지 n-1개를 트레이닝. 자,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ave p out에서 p가 1인 경우와도 동일했겠고요. K폴드에서 K가 전체 데이터 수, 즉 전체 데이터 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는 K폴드다. K폴드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로는 leave one out close validation에서 LOOCV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 데이터 수가 사실 너무 적어서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 수가 적어요. 그래서 홀드업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K폴드를 하려고 했는데 K폴드를 쓰기에도 데이터 수가 적어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leave one out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수가 적어서 1000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1000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돌게 되는 거죠. 데이터 수가 적으면 효과가 있는데 데이터 수가 많아지면 매우 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leave p out은 완전 느리고요. 그거보다는 leave one out이 조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더라도 트레인과 테스트를 구분해야 되고요.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모델을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 셀렉트된 모델은 얘한테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확도를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즉 교차 검증에서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모델을 학습하는 애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걔를 선정하는 애가 따로 있고요. 걔를 평가하는 애가 따로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거는 결국 전부 트레인인 거예요.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는 과정에 대한 건데 홀드아웃은 일정 부분을 트레인, 일정 부분을 밸리데이션으로 놓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요. K폴드는 몇 개로 나눈 다음에 처음엔 얘가 밸리데이션 했다가 두 번째는 얘가 밸리데이션 했다가 세 번째는 얘가 밸리데이션을 하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인데 3번 할 거냐 지금 이게 그림이 좀 잘려 있어서 그런데 3번 할 거냐 5번 할 거냐 몇 번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5번, 10번으로 갈수록 그리고 그거를 극단적으로 한 거 K폴드에서 K의 수가 최대가 돼서 데이터 수랑 비슷해지면 그게 leave one out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취지에는 더욱더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버피팅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또 교차 검증이 뭐고 러닝 커브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데 굉장히 또 요긴 해요.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요 기법에 기반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K 근접 이웃법 한글로 하면 좀 이상하죠. K 근접 이웃법 K nearest neighbor 근접 이웃이라는 거 해서 KNN 요렇게 KNN 요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그냥 대문자로 붙여서 KNN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 근접 이웃법을 먼저 살펴볼 건데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개념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에 지금 빨간 데이터들이 원래 이렇게 별표가 원래 데이터가 있었고요. 초록색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데이터 얘네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 되는 거죠. 트레이닝이 됐건 밸리데이션이 됐건 자, 얘네가 이제 학습 셋이 된 거예요. 그때 얘가 들어온다면 얘를 뭘로 분류할 것이냐, 얘를 뭘로 추론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하는 법이 뭐냐면 nearest neighbor, 즉 기존에 있었던 애들, 답이 알려진 애들이잖아요. 걔네 중에
가장 가까운 거를 K개를 고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누가 이사 왔죠? 새로 오면은 걔한테 제일 가까운 K개를 고른 다음에 걔네들을 보고 새로운 데이터에도 값을 매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나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애만 점선이 거져 있지만 사실은 모든 애한테 다 거리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새로운 애가 들어왔으면 얘와 모든 애들의 거리를 다 재요. 모든 애들의 거리를 다 잰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거리가 짧은, 가장 가까운 K개를 고르게 됩니다. 만약에 K가 3이었다면 가장 가까운 3개만 고른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장 가까운 K개를 골라봤더니 빨강 하나, 초록 둘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면 누구를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는지는 이웃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이웃에 초록 아이들이 많으니 얘도 초록이겠거니라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보면 별도의 모델을 구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모델을 딱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새로 데이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자,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웃들 거리 계산. 자, 새로 데이터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이웃이 하나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애가 하나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리 계산, 그때부터 가까운 애 뽑고 그 다음 투표. 여기가 투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모델을 구축하지 않고 그래서 모델도 안 만들었으니까 레이지 모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인스턴스 지금 들어온 요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는 거죠.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이런 KNN K자 들어가는 거 우리 기억나는 거 뭐 있죠? 클러스터링 할 때 배웠던 K민즈에서 K 개수 구하는 게 이슈였잖아요. K를 어떻게 구하는 게 클러스터링이 잘 되는 거냐,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NN에서는 K를 구하는 게 이슈가 돼요. K를 정해주는 게 이슈가 됩니다. 자, KNN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안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조정치들을 우리가 그냥 파라메타라고 하고요. 이 알고리즘 안에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 줘야 되는 것들, 그걸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죠. K민즈 알고리즘에서도 K의 개수는 우리가 정해줬어야 됐잖아요. 그것처럼 KNN의 하이퍼 파라메타로는 뭐가 있냐면 거리 측정 방법, 맨하탄으로 할지 유클리디안으로 할지 뭘로 할지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넣어주고요. 물론 나 KNN 써본 적 있는데 거리 측정 방법 나 정해준 적 없는데 그건 디폴트 값으로 뭐가 있었겠죠. 디폴트 값으로 있었던 걸 여러분이 바꾸지 않고 쓴 거지 하이퍼 파라메타를 지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정하면 되겠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탐색할 이웃의 수가 됩니다. 자, 탐색할 이웃의 수라는 거는 만약에 앞에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K를 3, 즉 이웃을 3명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지 3명이 아니라 만약에 뭐 5명을 본다든가 1명을 본다든가 7명을 본다든가 했으면은 얘가 값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K가 작은 경우와 K가 큰 경우를 비교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K가 1인 경우, K가 15인 경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은 언뜻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KNN의 경우에는 새로운 값이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웃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미리 거 놓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 걸 먼저 볼까요? K가 15인 경우에는 지금 명확히 흐리게 나타나서 잘 안 보이지만 이쪽 동네는 전부 주황색이 될 거고요. 노란색인가요? 네, 이쪽 동네에는 전부 파란색이 될 겁니다. 어떻게 했냐 면 아무 데나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다 찍어 본다. 그러면 얘가 제일 가까운 애들을 15개를 고르면은 좀 여기 좀 애매하네요. 조금만 위에서 할게요. 여기서 15개를 고르면은 한 이런 애들이 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는 다수결로 투표를 하면 주황색이 많으니까 얘도 주황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또 한 여기쯤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15개를 고르면은 파란색 애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파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경계면을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웃을 15명 뽑아보면 파란 이웃이 더 많은 애들이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새로 들어온 애를 중심으로 이웃 15을 뽑으면 주황 애들이 많은 애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K를 15개씩 했더니 15개 너무 많지 않아? 예를 들면은 요런 애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요런 애들. 자, 다시. 자, 만약에 뭐 요런 데 값이 있었다라고 볼까요? 요런 데 값이 있었는데 얘랑 제일 가까운 애는 파란 애인데 얘를 15개나 하다 보니까 주황색 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주황색으로 하게 됐다. 이런 게 이제 아까운 거죠. 자, 뭐 아래 동네에서도 그런 걸 찾을 수 있겠고요. 요런 것들.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K를 1로 한번 놔봤어요. 즉 자기네 가장 가까운 애를 하나 잡아서 그 녀석이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왼쪽에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아까로 치면 이 동네는 전부 주황 동네였잖아요.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이웃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애가 다 파란 애예요. 그러면 얘도 파란 애가 될 거고, 여기 얘도 파란 애가 될 거고, 얘는 빨간 애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K를 1로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지저분하면서 정교해 보이는 듯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을 보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선들과 이 오른쪽에 있는 선은 차이가 있죠. K가 15가 아니라 만약에 더 커지면 더 부드러워질 거고요. K가 만약에 더 30, 40 이렇게 되면 더 부드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K가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인데 데이터 수 전체랑 같아진다. 데이터가 100개인데 K가 100이다. 그러면은 그냥 전체가 하나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K가 작을 경우에, 지나치게 작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국소적인 특징을 과도하게 반영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추론 데이터에서 맞을 리가 없겠죠. 오버피팅 우리 숱하게 배웠죠. K가 지나치게 크면 정규화가 되다 말기 때문에 언더피팅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K의 수가 몇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본 거고요. K 값을 정하는 거는 앞에서 배운 것 같고 하라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나만 넣으면 안 되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써가면서 혹은 K 폴드를 써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때 러닝 커브를 그려봐서 최적의 K가 뭔지 찾아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K가 한번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예를 들면 K가 1인 경우에
K가 1인 경우에 3폴드를 한번 돌려보고요. K가 5인 경우에 3폴드를 돌려보고 K가 15인 경우에 3폴드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러닝 커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을 쿡 찍었어요. 그러면 최적인 K는 5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때 나온 모델이 최적 모델이고 그때의 베스트 K는 5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지금 이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볼 모든 방법들도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러닝 커브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